안녕하세요. 저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위원 신효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의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병에 대해서 드라마나 교과서나 다양한 형태로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병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 모습은 얼마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이것을 재현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익숙한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찾아보니까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 사진이겠지만 중앙에 있는 그 군복을 입은 사람보다 저는 솔직히 그 우측에 있는 10대가 분명해 보이는 혹은 10대도 안 돼 보이는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의병의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더 인상 깊습니다. 사진이 실려 있는 책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부모님께 응석 부려야 되는 시점에 이런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강의가 진행되면서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흔히 말하는 여유로운, 넉넉한, 멋있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의병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 흔히 우리가 한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한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한말이라는 상황에서 의병들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청일전쟁, 1894년도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청과 일본이 다투기 시작하였고, 여기 사파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조선이라는 마치 물고기에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국가의 어떤 약화된 모습, 그런 모습에서 민중이,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청과 일본이 이른바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과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운동, 다른 표현은 동학농민 전쟁,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녹두장군, 종로 쪽에 가보시면 전봉준 그 동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학농민 혁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거세지니까 이것을 빌미로 청과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진주하게 되고, 당시의 동학농민 전쟁은 우리가 자진해서 해산하겠다라고, 그러니 너희들도 철수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본과 청은 그것을 불복하고 마음대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청일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을미의병에 대해서 당시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저항을 시작했고, 그 내세우는 것은 단발령이나 명성황후 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면에는 우리에 대한 간섭을 배척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라고도 표현하고 동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러시아는 청이 나간 자리에 본인들의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표현하고 이 내용은 리순에 대한 조차와 대련에 대한 영향력 확대, 즉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한반도는 다시 한번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사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볼모로 일본과 러시아가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그 중심에 전장에 한반도가 놓이게 됩니다. 조선은 러일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이 전쟁에서 온전히 국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지만 특히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을 하나의 도구와 전문용어로 보호국화하여 자국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의 수도인 서울을 개전 즉시 점령하고 강제로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땅을 마음대로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을미의병 당시에 일본이 청국과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정책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토나 이권까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을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만 평 이상의 그런 많은 땅들이 약탈됐고 복도조차도 이 당시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전쟁 이후까지 이 이권을 그대로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됩니다. 사실상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화가 됩니다. 그 내용이 한일의정서, 즉 러일 전쟁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의정서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한 민중은 다시 한번 저항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을사의병이라고 배웠던 두 번째 대표적인 의병의 봉기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 러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일본은 점차 이러한 과정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선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세웠던 것은 동양의 평화였고 조선을 자국이 지배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싫다, 본인들은 이런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끊임없이 외치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본이 내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저항 주체를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은 일본의 불법적인 의정서 체결과 조선에 대한 당시는 대한제국에 대한 강점을 막기 위해서 헤이그 당시 만국 평화회의라고 불리는 곳에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면서 고종은 강제로 퇴위되고 고종을 지지한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대한제국군은
강제로 해산됩니다. 이 강제로 해산된 군인들은 당연히 저항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남대문 전투입니다. 이거 역시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조선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이 해산된 이후에 많은 수가 잡혔지만 일부는 의병에 가담합니다. 그러면서 의병의 규모가 사실상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이 전국적인 규모는 더 이상 한두 명 혹은 적은 소수의 인원 갖고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애초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고 이들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면 의병이 끝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1907년도에는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던 조선군의 사단을 1개 사단으로 줄입니다. 하지만 곧 의병전쟁이 격화되면서 2개 사단으로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당시의 재정상 1개 여단을 급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4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치 40년이라고 한 건 1907년이었고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41년도 1908년이 되겠습니다. 두 장의 지도를 비교해 보시면 그 밀도가 매우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이남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배치, 당시 조선 헌병대라고 불리는데 헌병대의 배치가 매우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치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조선의 의병에 대한 탄압이 군사작전화돼서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남한대토벌 혹은 의병 탄압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 여러분들이 보셨던 실제로 의병의 현장 사진이라고 남아있는 유일한 두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 중에 맥켄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찍은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그 내용에 있는 일본군 역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각 지역으로 배치가 돼서 의병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맥켄지가 찍었던 두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이 이 사진입니다. 3명의 의병이 서 있는 모습이고 이들은 전초기지의 의병들입니다. 이들의 표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의지가 결연하다는 것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어떤 무기였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당시 풍속화에 보면 포수, 흔히 삼포수, 그냥 포수라고 부르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와 이 의병이 들고 있었던 무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삼포수들이 그런 의병 활동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군대 해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여러분 집에 누군가 들이닥쳐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경찰이나 어떤 공권력을 기다리기 전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 손 걷어들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면모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 봤었던 그 소년에서부터 나이든 유생까지 혹은 나이든 할아버지까지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당시에 자신들을 탄압하러 온 대한제국군을 상대로도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올바른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싸우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온 적에 대해서는 상대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청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이나 서울로 향해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임금이나 이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목적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과서에서 서울 진공작전이나 허위 등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그 내용을 준비했는지, 사실은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서울에 간다고 해서 그들이 군사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동학농민전쟁 당시에 전봉준 등이 서울로 향했던 내용과도 같습니다. 본인들의 내용에 본인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항을 한정합니다. 외세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일본으로 한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오히려 군사적으로 열세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그렇게 어이없이 분쇄되고 적은 일본군 등에게 패배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전쟁에서 어찌 보면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면 악랄하게 게릴라전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러납니다. 여러분께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기존의 학술 연구나 이런 데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사료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일본군이 주둔했던 내용을 토대로 당시에 일본군의 토벌 작전이 전개됐던 요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이 요도는 8월 1일부터 군대 예산이 8월 1일 날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10월 1일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요도입니다. 서울 북부 지역에 대한 내용과 그 이외 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대한 어떻게 토벌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사상자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사망자가 발생했는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폭도라고 써 있는 것은 당시의 의병들, 저항했던 사람들, 저항이라고 하면 다 당시에 일본은 폭도라고 단정 지었고,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재판이나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폭도로 규정하고 처형합니다. 8월 달부터 시작된 내용에서만 확인된 165명을 이 지역에서 학살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지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교과서에서 보시는 남한대토벌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한 쪽에 저항이 격렬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일개 여단을 추가해서 남한 쪽에 집중 배치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굵은 선 이남 지역으로 그 병력들을 배치합니다. 그 배치한 결과 이런 식으로 그 병력들은 작전을 동일하게 거행하기 시작합니다. 9월 달부터 시작된 남한 대토벌 작전은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의병은 일본을 피해서 마을로 혹은 산간 벽지로 숨기 시작했지만 치밀하게 이들을 찾아서 수색합니다. 일본식 군사 표현으로 한다면 교반작전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것을 수풀에 숨은 뱀들을 찾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일본이 조선 민중을 인질로 잡고 의병을 나오도록 강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반작전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게릴라 소탕 작전을 일본은 진행합니다. 조선 민중을, 가족을 인질로 잡고 나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홍범도 등이 함경도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홍범도 가족을 인질로 잡고 홍범도에 대해서 투항을 종용합니다. 홍범도 등이 이를 거부하자 인질을 처형합니다. 전형적인 인질을 잡고 게릴라를 솎아내는 방법입니다. 교반 작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심지어 바다로 도망가는 것조차도 막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다 지역에 대한 봉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의병에 대한 희생이 증가가 됩니다. 불명이 늘어난다는 뜻은 희생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 본인들이 확인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명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점차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의 확대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의병에 대한 일본의 탄압과 의병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보시면 이 지역은 충주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충주 의병이라고 해서 원주 진해대 등이 합류하였고 유인석 의병이 활동하였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보시면 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은 일본 군입니다. 혹은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온 군대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내용은 의병입니다. 주로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보면 민가 주변입니다. 인질을 잡고 민가 주변에서 의병과 교전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맥켄지도 이것을 불타버린 마을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병의 어려움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다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본인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숨겨주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매우 큰 약점이 됩니다. 내 가족이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자신도 가족이나 자기 친구들, 자기 정든 고향을 담보해서 일본과 외세와 저항한다면 충분히 더 효과적인 저항이 가능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점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지역으로, 점점 북방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의 불리함을 알면서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기 시작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탄압이라고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신의 가족과 저항을 시작할 때부터 본인들의 희생은 이미 알고 있고 기꺼이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차마 가족에게까지 그것을 전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군사적 이점, 정치적 이점, 그런 모든 이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간도 지역이나 중국 동부 지역에 독립군 기지 건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독립군과 혹은 독립군화 혹은 독립군 운동으로 발전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유인석이요, 홍범도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의병에 대해서 외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병이 어떤 전개 양상과 발전 과정 그리고 의병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특히 의병이 지키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혹은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넘어서 의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현충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혹은 의병 전적지, 여러분 고향, 여러분 살고 계신 곳 그런 곳에도 의병 전적지는 많습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대문 전투가 벌어졌던 곳도 대표적인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번 그런 과거의 모습을 그런 공간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그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